안녕하세요. 기능의학 의사 김원장입니다. 자, 골밀도 검사를 했는데 골다공증이라고 이제 진단을 받게 되면은 이제 깜짝깜짝 놀랍니다. 젊은 나이인 사람도 받으면 놀라고요. 이제 폐경기 이후에 이제 검사를 해서 골다공증 수치가 뭐 마이너스 2.5 이하로 특히 마이너스 3.0 이하로 나오게 되면은 골다공증이 심하다는 걸 알게 돼서 많이 놀라게 됩니다. 그 이유가 이제 혹시라도 이렇게 척추뼈가 이제 골다공증이 심해서 부러지게 되면은 이게 등이 굽는 그런 이제 합병증이 후유증이 남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뼈가 이렇게 튼튼할 때는 이렇게 척추를 잘 유지할 수 있지만 골다공증이 심한 경우에는 그 골다공성 그 압박 골절이 생겨서 이게 척추뼈가 이렇게 후유증으로 휘어서 남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더 중요한 그 골절 부위는 바로 이제 고관절입니다. 이제 허벅지 뼈하고 골반 사이에 그 관절이 고관절인데 거기가 이렇게 잘 부러질 수가 있는데 이제 골밀도가 특히 약하게 되면은 이제 부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수술을 해야지 되는데 이렇게 골절이 있으면은 수술을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할 수가 있는데 상당히 대형 수술이죠. 그리고 이제 골절 수술 1년 내 사망률이 이제 수술을 해도 14.7%가 되고요. 2년 내 사망률이 24.3%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암보다 더 무서운 그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관절 골절이 생기는 게 상당히 두려운 그런 병이기 때문에 골다공증으로 진단받으면은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치료 안 하고 적절 방치하면은 1년 내 사망률이 25%고요. 2년 내 사망률이 70%라고 합니다. 그래서 걷지 못하고 거의 누워서 지내다가 이제 여러 가지 문제로 이제 사망을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골밀도는 음, 중요하고 골다공증으로 나온 경우에도 이렇게 두려움을 안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들이 주사 맞아야 합니다. 주사 맞으세요. 또는 이제 주사가 아닌 경우에는 이제 약을 먹어야 합니다 하고 약을 처방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주사나 뭐 약에 대한 충분한 부작용이나 효과에 대해서 설명 없이 그냥 치료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빨리빨리 진료하는 진료 시스템에서는 얼떨결에 그냥 주사 맞고 집에 가서 뒤늦게 이제 약에 대한 효과나 부작용에 대해서 알아보고서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골다공증에는 이제 주사 맞고 약 먹어서 이제 골밀도만 올리면 되는 것이냐?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골다공증 치료를 위해서 골절을 예방하기 위해서 골밀도만 올리다가 여러 가지 그 부작용으로 고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골밀도만 올리는 거에 집착하면 절대 안 됩니다. 골다공증 치료제 이제 불소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제 골밀도는 이 불소 치료제가 상당히 많이 올려줍니다. 이렇게 골밀도가 1년에 막 8%, 10%씩 뭐 이렇게 올려주는데 용량이 늘어날수록 그 올려주는 정도가 아주 우수한 약제였죠. 그래서 대단한 약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골밀도는 엄청나게 올려주는데 뼈가 약해져. 즉 골질이 떨어져서 골절이 많이 발생해서 결국에는 약물이 퇴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불소도 결국에는 그 파골세포를 억제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조골세포도 억제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 몸에 뼈를 부수고 새로 만드는 두 가지 세포가 있는데 이 파골세포를 억제를 하다 보면은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시중에 우리가 치료제로 이제 의사들이 처방하는 약들이 다른 형태의 파골세포 억제제이기 때문에 이런 불소 문제와 같은 똑같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인지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골 밀도 숫자에만 집착하시면 안 되고 골질을 어떻게 좋게 유지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찾아가지고 뼈 건강 관리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골 밀도보다는 골질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 꼭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골질을 어떻게 우리가 올려줄 수 있을지 거기에 집중을 해야겠습니다. 근데 이제 골다공증 치료제 실제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 이제 지금 한번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치료 효과는 이제 상대 위험도 감소가 있고 절대 위험도 감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가짜 약에 100명 중에 골절이 4명 발생했다. 그럼 4% 발생한 거잖아요. 그럼 치료약을 썼는
그 인구 집단에서는 실험군에서는 100명 중 3명이 발생했다. 그러면 이제 3%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 두 개의 차이는 절대 위험도라고 해서 1% 감소한 거예요. 그래서 1%만큼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약물 효과에 대해서는 이제 절대 위험도로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래서 1%의 효과가 원래 4% 있었는데 1%를 줄여줬다. 그래서 1 나누기 4에서 곱하기 10에서 25%의 상대 위험도 감소가 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절대 위험도는 1%밖에 안 되는데 상대 위험도로 평가를 하게 되면은 25%나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효과를 약간 좀 과대하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인 집단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상대평가를 해가지고 하는 게 좋겠지만 개인의 입장에서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전체 인구 집단을 골절률을 낮추고 하기 위해서는 그런 지표들이 도움이 되겠지만 개인의 입장에서는 그 1% 차이가 개인의 입장에서는 해당이 될지 그거는 또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 위험도 감소는 약간 좀 과장된 효과를 나타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제가 이제 고지혈증 약도 뭐 30%, 39%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상대적 위험도 감소이기 때문에 그 효과는 39%가 아니라 절대 위험도로 하면은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이 영상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고지혈증 약 먹고 계신 분이라면은 고지혈증 약의 비밀, 그 치료 효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이 영상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적 위험, 절대적 위험 감소 효과, 요걸 좀 구분해서 어, 알아야겠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이해 충돌, 당사자들이 섞여 있는 문제를 항상 경계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치료 효과 논문은 해당 제품 제약회사의 그 후원금 내지 지원금을 받아서 연구가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연구 결과가 아무래도 그 대형 제약회사한테 돈을 받아서 연구가 진행이 되니까, 왜냐면 장기간에 걸쳐서 뭐 수천 명을 상대로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돈을 받았는데 연구 결과가 그 제약회사에 안 좋게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은 그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돈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그 제약회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따 살펴볼 그 논문 그들을 살펴보면은 돈을 받았다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해 충돌 가능성이 있어서 좀 연구 결과 값은 조금 보수적으로 비판적으로 좀 바라봐야 한다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처방하고 있는 약들이 다 그런 이해 충돌하고 연관되어 있는 연구 결과다. 이렇게 좀 볼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치료제별 효과를 보시면은 이제 우리 흔히 제일 많이 요새 맞는 게 6개월마다 맞는 거예요. 예, 그래서 프롤리아라고 하고 뭐 데노스마비라고 하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니까 뭐 3년 연구가 진행됐는데 척추 골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짜 약을 먹은 데서는 7.2%가 발생을 했는데 데노스마브에서는 2.3% 발생을 했다. 그래서 절대 위험도가 4.9%예요. 그래서 제법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 위험도로는 68%가 감소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고관절, 아까 척추, 이게 허리뼈잖아요. 이제 척추, 흉추, 이런 요추, 흉추, 거기 말고 고관절은 여기서는 좀 빈약해요, 데이터가. 위약군에서는 1.2% 발생하는데 원래 잘 발생하지 않는 골절인 것 같아요. 데노스마ብ, 이 프롤리아 6개월에 한 번 맞는 주사에는 0.7%예요. 그래서 이게 0.5% 차이잖아요. 근데 이게 그렇게까지 큰 차이인가? 0.5%가 그렇게까지 의미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조금, 조금 부족해 보이잖아요. 근데 상대 위험도 감소는 이렇게 치니까 어떻게 되죠? 40%라고 이렇게 엄청난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이 프롤리아 데노스맙도 고관절이 문제인데 이제 척추 이제 뼈도 문제지만 거의 좀 효과가 좀 미미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조금 어, 결과가 좋은 것처럼 음, 데이터가 이렇게 나왔을 수도 있거든요. 좋게 뽑아놨는데도 요 정도밖에 안 된다. 실질적으로 좀 더 엄격하게
그 독립적인 연구에서 한다면 이거보다 더 적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고관절에는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일본은 이제 1년마다 맞는 주사도 있거든요. 요것도 뭐 절대 그 척추는 그런 대로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고관절은 여기서도 1.1% 그렇게 크게 의미 있는 숫자는 아니다. 절대값으로 보면 상대값으로 보면은 상당히 큰 것처럼 보이지만 큰 의미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뭐 한 달에 한 번 맞는 이 주사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이베니티라고 있죠. 예, 그거 이제 1년 연구를 했는데 여기도 뭐 발생률이 이제 생각보다 기대 이하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그 효과가 좋을 줄 알았는데 어, 그렇죠. 이제 골밀도는 올려주는 효과는 조금 좋아요. 이게 왜냐면 이제 이베니티가 그 조골세포 촉진제이기 때문에 효과는 좋은데 실질적인 그 감소 효과는 1.7%밖에 안 된다. 2.1에서 0.4. 이게 발생률이 적다 보니까 오히려 상대적 위험도는 80%로 엄청 높은 것처럼 되어 있지만 절대 위험 감소율은 생각보다 높지는 않다. 심지어 이 고관절에는 아예 그냥 통계적 의미가 별로 없어가지고 데이터도 없는 그런 상태, 발표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정작 중요한 거는 고관절을 어떻게, 왜냐면 이게 사망률이 치료 안 하면은 2년 안에는 이제 70%가 사망하잖아요. 그래서 별로 효과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이베니티도. 그 외에는 이제 먹는 약으로는 이제 알렌드로네이트 있는데 요것도 이제 3년인데 요것도 뭐 7%의 감소 효과가 있는데 어, 고관절에는 1.1%밖에 안 된다. 그래서 생각보다 고관절, 그 허벅지 위 고관절에는 별로 효과가 그렇게 높지는 않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약제들의 이제 또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골밀도는 증가가 보면은 이 로소주마ብ, 이베니티 같은 경우는 13% 올리고 나머지는 3년에서 이렇게 올렸거든요. 9%, 6%. 그래서 1년에 겨우 한 2% 올리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렇죠. 고관절은 2% 거의 뭐 골밀도 올리는데 거의 효과가 없다. 별로 생각보다. 그리고 그 이제 이 이베니티 같은 경우에는 13% 올리는 효과가 좋은 약이지만 이게 딱 한 번밖에 못 쓰는 약이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맞아가지고 12번 맞고 그 뒤로는 못 쓰거든요. 왜냐면 몸에서 항체가 생겨가지고 효과가 없어지고 그 뒤로 오히려 골밀도가 뚝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약은 이제 혹시 골절이 생기면은 골절을 치료하는 목적으로 좀 세이브 해둬야지 그냥 골다공증이 있다고 덥석 주사 맞는 거는 저는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그런 효과가 의미 있게 높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미지수예요. 왜냐면 또 제약회사의 스폰을 받아서 진행된 연구이기 때문에 좀 더 비판적인 그런 시각으로 보게 됩니다. 이렇게 치료제의 대부분은 이제 파골세포 억제제고, 우리 뼈는 1년에 10%씩 리모델링해서 파골세포와 조골세포를 통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새로 뼈를 교체를 하게 되는데, 장기적으로 파골세포 억제제를 사용하게 되면은 골질이 악화되는 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쓰는 거는 별로 추천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골질을 악화되면 결국에는 우리가 골절을 막기 위해서 주사제와 약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오히려 골절 위험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골 밀도에만 집착을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골질을 올릴 것인가. 그리고 골 밀도도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올라가진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골다공증 치료제 부작용이 제일 문제가 골질이 떨어진다는 것이고요. 골질이 계속 떨어지다 보면 어떻게 되죠? 그 턱뼈괴사 같은 그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상적인 턱뼈가 있어야 될 자리에 이렇게 괴사가 일어나서 턱뼈가 녹는 거죠. 그래서 뭐 임플란트 하거나 치과 치료 받다가 골다공증 약 먹으면서 이런 치료를 받으면은 턱뼈가 괴사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골다공증 치료제를 먹었는데 턱뼈가 괴사되면은 턱뼈만 안 좋아지고 나머지 뼈는 좋아지느냐? 그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비정형 이제 대퇴골 골절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고관절 골절을 막으려고 했는데 주사를 쓰고 약을 먹었는데 골밀도는 조금 좋아지는데 골질이 떨어지면서
이게 큰 충격을 받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완전히 두동강 나듯이 뼈가 골절되는 부작용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약이 뼈를 좋아지게 하는 건가, 나빠지게 하는 건가? 어느 순간에는 뭐 좋아지게 하는 구간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뼈 질이 떨어지면서 골절을 유발을 할 수 있는 약물인데, 이거를 저희 가족들이나, 친척이나 이런 부모님이나 뭐 장모님 같은 경우에는 안 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예, 쓰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워서 다른 방법을 찾아서 치료하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실제로 그 골다공증 치료제 비스포스포네이트 사용 기간을 보면은 이게 골절이, 비정형 골절이 거의 3년 안에는 거의 없는데 갑자기 3년 지나면서부터 엄청나게 이 골절 발생률이 확 올라가거든요. 8년 쓰면 뭐 엄청나게 올라가죠. 그래서 약을 3년 이상 또 못 써요. 안 쓰는 방향으로 해요. 이게 계속 썼다가 뼈가 아까 같은 이렇게 뼈가 두동강이 나면은 이게 그냥 무슨 교통사고 난 것처럼 뼈가 부러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잘 쓰지도 못하는 약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짧게 써야 되고 뼈의 질이 떨어져서 부작용으로 이런 확률이 올라가는데 과연 뼈가 좋아지는 약인가 하는 근본적인 의심이 듭니다. 골절을 막기 위해 골밀도를 높여주는 골다공증 치료제의 부작용이 골절이에요. 그럼 이게 치료제가 맞나 하는 근본적인 회의감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치료 말고 다른 쪽으로 좀 초점을 맞춰서 치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골다공증 치료 주사를 맞게 되면 피 검사를 해요. 그럼 피 검사하면은 오스테오칼신하고 CTX 이런 피 검사를 하는데 수치가 뚝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파골세포 기능도 뚝 떨어지고 얘는 이제 파골세포 기능을 보는 거고요. 얘는 이제 조골세포 기능을 보는 건데 이제 둘 다 억제가 돼서 뼈를 부수지도 않고 만들지도 않죠. 그래서 리모델링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치료 효과가 있는 거죠. 근데 골절이 있는 환자라면은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하는 게 맞겠지만 멀쩡한 사람이 주사를 맞아가지고 파골세포도 줄이고 조골세포도 줄여가지고 리모델링이 안 돼서 골질이 저하되고 골밀도는 과연 또 뭐 조금 증가하잖아요. 이게 치료가 맞는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회의감이 계속 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치료제 대부분이 정작 중요한 고관절에는 또 치료 효과가 미미하거나 없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비용도 상당히 비싸고 심지어 이제 부작용으로 한번 고생하면 엄청나게 고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제가 이제 치료제로 처방하기에 상당히 껄끄러운 치료 방법입니다. 그래서 골다공증 약과 주사가 최선의 선택일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고민을 다른 방법은 없을까? 과연 내 가족이라면은 약이나 주사를 처방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처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웬만하면은 처방 안 하는 방향으로 환자들에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골질을 떨어뜨리는 약이나 주사 대신 골질과 골 밀도를 높이고 골절 위험도를 감소시키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기능의학적인 그런 치료 방법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결국에는 그 치료 방법이 근육의 힘을 기르고 근육의 양을 늘리는 방법이 결국에는 이제 골질을 높이고 골밀도를 동시에 올리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들을 보면은 여기는 이제 척추의 골밀도는 이제 근육량이 증가할수록 골밀도가 올라가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여기 고관절, 허벅지 관절 쪽에도 근육량이 증가할수록 이렇게 골밀도가 올라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힘이 세질수록 근육량이 조금 적더라도 힘이 세질수록 이 고관절의 골밀도가 올라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냥 쉽게 주사 한 번 맞아가지고 파골세포를 억제해서 골 밀도만 살짝 높일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근육량을 증가시키고 그리고 근력을 증가시켜서 뼈의 질을 좋아지게 하고 골 밀도도 높이는 전략을 취해야겠습니다. 그 방법은 다름 아닌 힘을 근육의 양을 늘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뼈는 또 그냥 부러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너무 약한 사람은 뭐 기침만 해도 갈비뼈가 부러질 수 있지만 보통은 뼈가 부러지는 거는 넘어져야지 부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넘어지도록 예방을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지
단순히 주사 맞는 게 최선의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골절을 막기 위해서는 골밀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안 넘어져야 돼요. 안. 낙상을 예방하는 것이 넘어지는 순간 부러질 수 있기 때문에 안 넘어지게끔 주변 환경도 좀 정리를 하고 넘어지더라도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뭐 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안 넘어지고 골밀도도 올리는 방법은 결국에는 뭐겠어요. 이것도 결국에는 근육량을 늘리고 근력을 늘리고 그 균형 감각을 기르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이런 골다공증이 수치가 마이너스 3.3으로 상당히 심한 사람들 보면은 근육량, 이 근육량이 엄청나게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 환자도 보면은 총 근육량이 17.5kg밖에 안 되고 팔 근육은 한 0.5kg, 다리 근육도 뭐 거의 뭐 0.7kg 이렇게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근육량이 부족한 게 거의 이제 골다공증, 골절하고 상당히 관련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 그 중에서도 근력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 그 중에서도 체중 부하 운동을 하는 것을 강조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넘어질까요? 이제 운동 안에서 근육량이 없는 이런 분이 넘어질 건지, 운동을 열심히 해서 근육량도 있고, 활동도 활발하게 하고, 균형 감각도 좋은 사람 중에서 누가 넘어지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노년에도 운동을 할 수 있는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충분한 근력 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근육 1kg가 그래서 뭐 한 1,300만 원 된다고 하죠. 그래서 체중 부하 운동은 뭐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어, 너무 이제 각 잡고 번거롭게 뭐 헬스장 가서 하는 거보다는 먼저 집에서 이런 의자를 이용한 스쿼트 그리고 의자를 잡고 이제 무릎을 이렇게 굽히는 거 그리고 무릎을 피는 거 그리고 다리를 옆으로 드는 거 그리고 뭐 팔 근육 운동도 하시고 어깨 운동도 하고 이렇게 발 뒤꿈치 드는 운동도 해서 집에서 쉽게 쉽게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시작하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고관절에 효과가 좋은 운동이 이게 한 발로 뛰는 거죠. 그래서 한쪽에 50회씩 3세트 뛰는 게 효과가 좋으니까 이걸 꼭 해봐야 되는데 너무 근육량이 없으면 이거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할 수 있을 때 미리미리 해 놓으세요. 제가 이제 추천하는 운동 핵심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5가지를 추천을 드리면은 저는 1번은 이제 레그 레이즈를 추천을 드리고요. 복근 운동이죠. 2번은 랩풀 다운 등 운동입니다. 요거 꼭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허벅지, 고관절 스쿼트, 뭐 아령이나 캐틀벨 이용해서 처음엔 맨몸으로 하시다가 15개 넘어가면은 작은 아령부터 들고서 시작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척추 여기 하부 등하고 엉덩이 허벅지 쪽에 효과가 좋은 데드리프트 아령이나 캐틀벨을 이용해서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운동 아주 중요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는 이너 타이, 아웃 타이. 그래서 허벅지 벌리고 오므리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추천해 드릴 테니까요. 요거를 중심으로 운동을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만 열심히 하면은 모든 게 해결되느냐 꼭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운동은 기본적으로 하고요. 숨어 있는 골다공증 원인을 찾아서 좀 해결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영양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K2 요즘에는 이제 피 검사로도 수치 검사가 가능하니까 해보면 좋겠고요. 비타민 D 수치도 저는 50에서 80 가까이 유지하라고 합니다. 특히 골다공증 있는 사람은 약간 높게 유지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비타민 D 내성이 있는지 이 부갑상선 호르몬도 체크를 해서 비타민 수치만 높은 건 아닌지 좀더 높여야 되는지 특히 이렇게 비타민 D 내성이 있는 사람은 80 이상으로 유지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50 넘으면 큰일 난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80 이상 유지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모시스테인이 수치가 높아서 뭐 비타민 B군이 부족한지 이런 걸 체크해서 비타민 B군을 보충을 해주고요. 드물게는 이제 중금속 검사 같은 걸 할 수도 있고요. 미네랄은 칼슘인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 부족한지 이제 기본적으로 꼭 잘 체크를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부신 호르몬이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폐경기 이후에 DHEA가 여성 호르몬 전분 물질로 작용을 하는데 이게 유난히 떨어져 있는 분은 특히나 더 골밀도가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가 높은지 낮은지 체크해서 낮으면은 조금 올려주는 치료가 필요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면은 이제 음식을 이것저것 많이 먹게 되면은 중금속이 많이 축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은, 납, 카드뮴, 알루미늄, 비소, 특히 납하고 카드뮴은 이제 뼈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중금속을 확인을 해서 수치가 높게 나오면은 해독을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중금속이 이 환자 같은 경우는 네 가지나 높게 나온 환자네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내분비 교란 물질 중에 과불 화합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과불 화합물이라고 해서 이건 나중에 제가 따로 정리해서 자세히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뭐 프라이팬 코팅에 들어가는 물질 중에 하나인데 그리고 수산물에 많이 섞여 있어서 이 최근에 제가 이 검사를 해봤더니 수치가 높은 사람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호르몬 교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골밀도를 떨어뜨릴 수 있고 그리고 콜레스테롤도 올리고 여자들의 그 유방암이나 뭐 난소나 자궁암 같은 발암 물질 작용을 할 수 있고 특히 콩팥도 망가뜨리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는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요 검사도 의심이 되는 사람은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가 안 좋으신 분들, 특히 위산 억제제를 장기적으로 복용하거나 위산 수치를 의미하는 나타내는 펩시노겐 수치가 낮은 경우, 특히 만성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피 화장이 있는 경우에는 위산이 부족해서 음식물을 먹어도 소화 흡수가 떨어져서 칼슘이나 다른 미네랄 흡수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체크해서 치료를 해주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장내 유해균이 있는지, 곰팡이나 유산균, 클로스트리디움 같은 유해균이 있는지, 그래서 염증, 그리고 흡수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체크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동맥 골밀도가 낮은 골다공증이 심한 환자는 동맥경화도 같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동맥이나 이제 동맥경화 심한지 체크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골다공증 약과 주사가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뼈가 골절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좀 급하게 골밀도를 좀 올리고 뼈를 잘 붙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언급됐던 그런 급성기 때 쓸 수 있는 그런 주사제를 좀 써가지고 골절의 치유 목적으로 좀 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멀쩡하게 잘 운동할 수 있고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사람한테 골질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주사가 꼭 필요한가 근본적인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운동이 정말 불가능한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하고 싶어도 이런 분은 어쩔 수 없이 주사라도 맞아서 골밀도를 조금 높여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골밀도 숫자에 집착하지 말고 반드시 골질을 높이는 거에 집중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골질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 어떤 운동을 할 건지, 그래서 근력은 어떻게 늘리고 근육량을 어떻게 기를 것인지, 그리고 근본적인 기능의학적인 원인, 숨어있는 골다공증 원인도 체크를 해서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이제 다른 분들에게도 전달되기 위해서는 이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은 이 영상이 필요한 분에게도 전달될 수 있으니까 해주시면 좋겠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